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구태현입니다. 직업은 변호사고요. 컴퓨터 가지고 계신 분은 벌써 검색해 보셨겠지만 주로 이 기술과 법률을 주로 다루는 그런 법률 업무를 계속 했었어요. 검사로 있을 때 이제 사이버 범죄를 수사하는 부서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로펌에서 주로 IT 정보통신법 이런 쪽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IT가 온 세상하고 연결되는 이제 O2O 현상이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온라인이 온라인만의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산업과 많이 연결되는 그런 현상에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산업이 이 IT 산업에 지배되는 이런 현상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 이제 그런 것을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명예훼손은 그런 문제는 아니고, 산업 간의 충돌 문제는 아니고,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표현에 관한 문제가 이제 인터넷 기술을 만나면서, 정보통신 기술을 만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바뀌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각 나라 정부, 특히 우리나라가 심한데요,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관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명예 감정을 해치는 표현을 하는 행위, 이걸 이제 우리나라 형법은 명예훼손죄로 의유를 하고 있죠. 명예훼손에 가서 형벌로 처벌하는지 말지에 관한 정책은 나라마다 많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형벌로 처벌하지 않고, 형벌이 있긴 합니다만 주로 형사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로 형사 고소를 통해서 처리를 하죠. 최근에 유명한 홍가혜 씨가 1,800명을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를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좀 논란이 됐죠. 대검찰청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요, 고소를 남용해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람들은 오히려 공갈이나 협박죄로 의유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컴퓨터 좀 느려서 뭐 좀 보여드리려고 하면 굉장히 뜸을 들이는데, 그것도 또 문제예요. 왜냐면은 범죄 피해자가 자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판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시 공갈이나 협박이 된다는 것도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800명이나 고소한 것은 그만큼 피해를 많이 받기 때문 아니겠어요? 한 사람이 명예훼손을 했으면 한 명만 고소했겠지. 만약에 1,799명이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는데도 고소했다면 그거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수사해 본 결과 1,800명이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게 사실이라면 1,800명을 모두 처벌해야 되고, 뭐 당사자 사이에 민사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을 검찰이 관여할 아무런 권리는 없죠. 근데 실제 공갈이나 협박 등 고소권의 남용으로 의유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고소를 한 다음에 합의를 하면 고소 취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고소를 당한 사람들은 형사처벌이 두려우니까 당사자 간에 합의를 하겠죠. 그러면 고소 취소하게 되면 이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에게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어요. 이제 공소권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검사가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껏 고소장 접수받아가지고 검사나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당사자 합의해서 고소 취소장이 접수되면 갑자기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범죄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은 하나는 친고죄고 하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요즘 뭐 이제 법학과 학생들이 없어서 하지만 좀 들어는 보였죠. 친고죄라고. 친고죄는 직접 고소를 해야 된다. 친이란 말은 스스로라는 뜻이니까 고는 고소.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죄. 전통적으로 이제 성범죄들이 그랬고요. 또 모욕죄라고 명예훼손하고 비슷한데 사람을 욕하는 죄 있죠. 앞에 시읒자 들어간 S워드를 사용해서 남을 욕하거나 기타 등등으로 남을 비하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면 우리나라는 그것도 형사처벌합니다. 그것을 모욕죄라고 하는 모욕죄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 원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고소장을 내지 않으면 사법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들 있는데 아시겠지만 아주 개인적인 명예나 개인의 신체의 어떤 관념에 관한 범죄들이에요.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범죄는 처벌해야 된다는 것이 국가의 또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고소장을 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와 고소장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는 대부분의 범죄 사이의 중간에서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것을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요. 여러분들은 좀 비전공자들이니까 좀 적어드려야 되겠네. 친고죄.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범죄인데 비친고죄라고 할 수 있죠. 비친고죄, 비라는 거는 아니란 뜻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는 이거예요. 친고죄 아주 조금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뭐 성범죄. 근데 성범죄도 지금 점점 친고죄 규정을 개정해서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얼마 전에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간통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모욕죄 이런 것들인데 당연히 이거는 지극히 프라이버시라든지 또는 어떤 간통 같은 가족, 패밀리에 관한 것들로 국가가 굳이 나서서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개입하지 않는 것들. 대부분 이거죠. 우리 뭐 고소가 없어도 경찰이 처벌하잖아요. 뭐 절도, 강도, 뭐 음주운전 등등등등 뭐 수도 없죠. 사이에 있는 게 이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는데 절충형입니다. 국가가 처벌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처벌할 수 없는 죄. 이게 대표적인 게 지금 오늘 얘기할 이제 명예훼손죄인데요. 그러면 이 명예훼손죄와 이 모욕죄와의 차이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다 명예훼손했다 하죠. 여러분들 뭐 욕을 들어도 명예훼손 당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사법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죄를 뒀느냐? 이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가치를 저하시켜서 그 사람의 명예 감정을 대단히 손상시키는 거라서 감정적인 개인적 명예 감정이라고 하는데 명예 감정에 관한 나오는 게 없네요. 여기 하나 있다. 이것도 안 나온. 스스로 가지고 다녀야 되나? 이거 하나 있어. 명예 감정. 을 훼손시키는데 이렇게 훼손시키죠. 훼손시켜 나가고 막 깨지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가 이걸 방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범죄라는 것은 국가가 어떤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강제로 개입해서 시정하는 행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간통죄 같은 경우는 그에 관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다가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은
뭐 기혼자이든 아니든 간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간통죄가 있던 나라도 다 폐지했고, 서구 나라들이 그렇죠. 중동이나 동아시아, 아시아 쪽은 아직 많이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있어서 그런 뭐 논의가 많이 되다가 바로 올해 얼마 전에 위헌이 됐죠. 위헌. 이렇게 위헌이라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법률이라는 뜻으로 애초부터 잘못되었다는 뜻이에요. 애초부터. 위헌이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간통죄는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범죄로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간통죄로 처벌받던 사람들 모두 억울하게 처벌받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가치관이 변하면서 사회가 변하면서 원래부터 위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국가가 개입을 했다가도 사후적으로 위헌이 될 수 있는 사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범죄들은 이미 수천 년 된 범죄들입니다. 수천 년 된. 이제 인류가 모여 살면서 질서가 필요하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면 유토피아로서 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세상에 같이 나눌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에 관한 법이 필요하게 되고, 아무래도 강자가 약자의 것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더 오히려 뺏을 수 있게 되고,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법률들이 그래서 일정하게 규제를 하지 않으면 세상은 약육강식의 사회로 변해버리니까 이런 나약한 개인들은 굉장히 살아가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정부를 세우고, 정부가 국가나 정부를 세워서 이 정부가 이런 약자들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서 어떤 규제를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형벌이고요. 범죄로 규정한 다음에 일정한 벌을 줍니다. 뭐 감옥에 가두거나 목을 매달거나 또는 벌금, 돈을 내게 해서 괴롭혀요, 국가가. 근데 목적은 뭐죠? 예방이죠.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예방. 처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처벌을 하는 이유는 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일종의 교육이나 훈육, 그 다음에 계도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사람을 단지 처벌하자 라는 것이 형벌의 목적은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대구 선진 국가들이 사형죄를 폐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형을 폐지하는 이유는 만약에 형벌이 목적이라면 다 사형시켜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만, 만약에 모든 형벌이 너무 세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굉장히 엄한 형벌을 받는다, 무섭다. 옛날에 전국시대, 백가정명 시대에 있는 법가나 뭐 이런 거, 조금만 잘못하면 일벌백계로 막 다 사형시킨다. 중국의 옛날 영화 보면 막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사소한 잘못을 안 하고 다 착하게 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여전히 자원의 배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범죄는 생길 것이고, 결국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더 흉폭한 범죄가 다시 야기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국가의 이 개입의 정도를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시각이 이제 제도로 반영된 것인데, 그 사이에 있는 게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용어가 좀 어렵긴 하지만, 여기서 의사라는 얘기는 안중근 의사 할 때 의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는 의사도 아니고요. 그럼 뭐예요? 본인의 의지나 희망 뭐 이런 거죠. 의사 불벌죄. 요즘에 한자들을 많이 안 배우시죠? 그래서 이 음이 다 같다 보니까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아마 이해를 못 할 거예요. 병 고치는 의사인지. 그 반이란 얘기는 반해서 본인의 희망에 반해서
처벌하는 것을 하지 않는 죄다 이 말이에요. 어우, 어려워요. 1, 2, 3, 4, 5로 해석을 해야 돼. 어렵지. 반의사 불벌죄. 그 국가가 처벌할 수 있어요. 근데 처벌 불원서 내지는 그 고소를 냈다면 고소 취소장을 낸다면 국가가 사법권을 손을 떼야 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이 아무래도 개인의 명예 감정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표현도 본인이 기쁘게 느낄 수도 있고 본인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공인, 사회적으로 유명해진 사람들, 공인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정치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가 또 있을 수 있는데 뭐 스포츠 스타도 있을 수 있고 연예인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교수나 언론인 같은 여러 하여간 공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이 똑같은 표현에 대해서 느끼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좀 점잖으신 분은 약간 좀 희화한 웃기는 웃음거리로 만드는 표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수 있고, 어떤 연예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표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지명도를 높일 수 있다면 반가워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런 마케팅을 하기도 하잖아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 같은 표현에 대해서도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고. 그죠? 당연한 거겠죠. 세상에 사람마다 사람의 자신의 우주가 있기 때문에 그 우주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할 수 있고요. 또 사람마다 관용의 정도가 달라. 여러분들도 많이 겪으셨겠지만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잘 삐지고, 그죠? 뭐 조금만 뭐해도 싫은 표현 같은 걸 잘하고 그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너그러운 친구들 있죠. 별로 화도 잘 안 내고 속으로도 진짜 화가 안 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한 것도 다 용서하고 양해하고, 아예 뭐 그런 친구한테는 편하게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다툴 일이 없는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좀 예민한 분들은 사소한 표현도 막 오해하고 그래서 해명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이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를 해주는 제도이에요. 사실은 근데 일정한 표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기준은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법기관이 그것을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해요. 그러한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는데, 일반인의 평균적인 감정을 기초로 해요. 일반인의 평균적인 감정. 근데 일반인의 평균적 감정이 뭐냐? 라는 거죠. 일반인의 평균적 감정이. 그래서 많은 판례가 쌓여야 되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 적용을 하는 그런 제도죠. 다른 나라는 12명의 배심원이 사실관계를 정하고 그다음에 판사가 법 적용을 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심 재판 제도는 일부 강력한 범죄,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판단도 배심원들이 전권이 아니라 참고적인 의견, 배심원들이 의견을 내면 재판부가 참고를 하는 정도의 제도만 아직 가지고 있지, 전면적인 배심 재판 제도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서양 영화에서 보는 배심원들이 12명이 앉아서 이렇게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골방에 모여서 평결이라고 하죠. 평결을 내려서 유죄이다, 무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판사가 그에 따라야 되는 그런 배심 재판 제도는 우리나라에는 없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직도 대부분의 범죄는 배심제가 전혀 아닌, 그냥 재판부가 1명 또는 3명의 판사가 본인이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스스로 판단해서 법 적용까지 하는 그런 재판 제도예요. 그걸 직업법관 제도라고 하는데,
직업법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도 직업법관인 판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판사의 가치관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겠죠.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법원의 판단에 우리는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당연히 판사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판사는 동일한 표현에 대해서 무죄를 쓰고 어떤 판사는 동일한 판단에 대해서 유죄를 쓰면 어떤 판사가 자기 사건을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유무죄가 엇갈리잖아요. 국가의 범죄가 운에 따라서 범죄가 결정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걸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법원도 판례 데이터베이스를 쌓아가지고 과거의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한 사안들을 참고하고 하죠. 근데 이 명예훼손은 아무래도 세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다 일정한 기준들이 생겨요. 누구나. 그래서 그런 이미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어떤 표현들을 갖다 놓고 이거는 명예훼손인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하면 다들 바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스스로. 그죠? 이건 명예훼손인 것 같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텐데 TV에 보면은 뭐 동일한 상황에서 한 100여 명 정도 패널이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뭐 동그라미 X 버튼을 눌러서 여론조사를 하는 거 보면 참 생각들이 다르죠? 예? 참 생각들이 똑같지 않잖아요. 100대 0으로 나오는 건 없잖아, 사실. 뭐 어떤 70대 30 나오기도 하고, 뭐 51대 49 나올 수도 있고, 60대 40 나오기도 하고, 생각들이 참 다르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고요. 판단이 참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게다가 자신이 처한 직업이나 그 말을 하게 된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참 형사적으로 형벌을 가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처벌하지 않고 당사자가 나 명예훼손 아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욕죄와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모욕과 명예훼손은 어떤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야 그건 모욕이야, 야 그건 명예훼손이야 라고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모욕은 그냥 쉽게 말하면 욕이에요. 욕이잖아. 욕인데 뭐냐면 의견의 표시예요. 의견의 표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표시예요. 두 개를 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의 표시와 의견의 표시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견은 어떤 뭐에 대한 사실에 대한 의견의 표시죠. 사실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섞여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당연히 사실을 얘기하면서 의견까지 표시하는 거. 그러니까 인터넷의 댓글이나 표현에는 이 A, B 또는 A 플러스 B가 섞여 있다고 보면 되고요. 의견의 표시 중에 뭐예요? 욕은 당연히 의견의 표시잖아. 너는 뭐 X 같은 뻥뻥뻥 이런 거잖아요. 그죠? 신 같은 존재 뭐 이것도 의견의 표시인가? 양신 뭐 무슨 느님 요즘 이러잖아요. 뭐 주느님 뭐 이렇게 하는, 느님은 굉장히 높이는 표현인데 하느님에 대비해서 이거는 의견의 표시지만 의견을 굉장히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거잖아요. 이건 모욕이 아니겠죠. 어떠한 의견이에요 그럼 앞에, 그렇죠?
상대방을 비하하는 의견을 표시할 때 이제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비하하는 의견. 아시겠죠? 우리 또 한국말은 세계에서 가장 욕이 다양한 말이라고 하죠. 존대법까지 발달해 있어서 존대어를 써야 할 상황에서 은근히 비꼬는 듯한, 하대하는 듯한 표현을 쓰는 것만으로도 욕이 됩니다. 예, 그죠? 약간 반말적으로 얘기한다든지 또는 또는 반대로 존댓말을 쓰지 않아야 되는 사이에서 갑자기 뭐 은근히 존댓말을 쓴다든지 이런 것도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거죠. 뭐 하여간 다양한 표현법이 있는데 그냥 그 자체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다양한 비유적인 표현들을 쓰거나 뭐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하하는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은 사실을 표시하는 거예요. 사실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허위 사실과 진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느 쪽이 명예훼손이 되겠어요? 다 알고 계시네. 진실을 표시해도 명예훼손이, 허위도 명예훼손이 되어서 다만 이쪽이 형벌이 더 세죠. 허위 표시 명예훼손과 진실 표시 명예훼손이 쓴데, 근데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명예훼손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찬성하세요? 진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거? 진실을 얘기한다. 홍 뭐뭐는 돈을 먹었다. 이런 거. 돈을 받았다. 진실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표현도 돈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하면 허위가 되겠지. 근데 실제 돈 받았는데 받았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많은 사실의 표현치들이 있는데 이 진실을 얘기해서 그 결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데 사실을 표시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됩니다. 얘도 또 안 나오기 시작하네. 아까 말씀 명예 감정을 저하시켜야 돼요. 내가 굉장히 사회적인 나의 사람들의 평가, 명예라는 것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인데 타인이 그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이 있죠. 그것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어떤 개인의 명예가 존재한다고 보면 그것이 저하되는 상황을 이 사실의 표시가 야기해야 됩니다. 근데 진실을 알려서 명예가 훼손된다고 한다면 이 허위는 당연히 처벌돼야 되겠고, 그러니까 반사회적 행위겠죠. 형사처벌을 할지 민사적인 배상을 할지 그 수단은 변론으로 하고, 허위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행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야기해가지고 그 사람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뭐 불법행위인 거는 말할 필요가 없을 건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행위가 설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결과를 낳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처벌한다는 것은 민사적으로든 형사적으로든 그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사람의 의견이 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수 많은 나라에서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둘 다 형사적인 범죄에 포함돼요. 당연히 형벌로 처벌받으면 민사적으로도 불법행위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부분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론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서도 명예훼손이 됐다고 이야기들 고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한 사실을 이야기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죄 부분은 무엇과 또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이제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그렇죠? 표현의 자유와 상관이 있습니다. 네. 네. 우리 50분 하고 10분씩 쉬는 게 좋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맑은 공기도 또 마시고. 자,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권장해야 될 행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건 헌법으로 보호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이제 모든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민주주의적 헌법 제도죠. 이 민주주의 헌법 제도를 갖기 위해서 이제 수천 년 동안 이제 어떤 왕정이라든지 또는 뭐 귀족들, 소위 말하는 주권을 소수만 가지고 있던 이런 사회 제도를 깨고 이제 시민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게 말이잖아요. 사실 옳은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고 전파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헌법적 민주적 가치 질서를 지킬 수가 있잖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진실을 표시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도 일단 1차적으로 범죄가 되고 2차적으로 위법성을 조각하는 것으로 이제 처벌하지 않는 구조로 처리해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표현을 했을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형벌에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죄는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외적으로 벌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진실 명예훼손은. 그러면은 이 반대로 처벌되는 진실 명예훼손죄는 뭐예요? 공공의 이익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 거, 남을 좀 해칠 의도가 있는 거죠. 오로지 공공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이제 공익 제보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커뮤니티든지 국가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동창회 지금 대학생이니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창회 간부가 지난번에 동창회 모임을 했는데 3만 원씩 걷었는데 12만 원 남았는데 그거를 지네들끼리 3차에 가서 소주 한 잔 더 먹은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 이게 사실이잖아. 사실 진실이잖아. 이거를 동창회에다가 그냥 확 동창회 밴드에다가 폭로해 버린 거야. 그게 이제 동창회라는 공공 조직이잖아요. 공적인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오로지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렇게 공금 횡령 사실을 알려서 그 운영진 회장, 부회장, 총무 새 선배들을 망신을 준 것이 이제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자체는 진실을 폭로해서 명예를 훼손한 건 맞죠? 그 사람들이 일단 동창회에서 거의 이제 공금 횡령 사범이 됐을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공금 횡령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를 보호하진 않겠지만, 뭐 동창회 사이에서 범죄라고 하진 않으니까. 그냥 어차피 간부들은 일정한 권한을 좀 쓸 권리가 있잖아요. 권한이. 뭐 동창회를 잘 연 다음에 운영진이 고생했다는 의미로 자기들끼리 가서 어떤 정리 모임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금액이 크다면 범죄가 됐죠. 12만 원이 아니라 1200만 원이라면 이제 범죄적인 수준에 올라가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따로 가서 개인들이 3차 모임을 했다라는 것이 바람직하진 않을 거예요. 가뜩이나 우리 재정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 사람들은 야, 너희끼리만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고 따로 빠져나가서 공금을 썼단 말이냐라는 것은 그냥 명예를 훼손시킴에 충분한 행위죠. 그래서 오히려 그 운영진이 나를 고소를 했다라는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공금을 부적절하게, 불법은 아니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동창회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창회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밴드 게시판에다 올린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진실 명예훼손 해서 되는데, 그러지 않고 동창회 밴드가 아니라 다음 아고라에다 올렸다든지 트위터에다가 올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 사람들은 너희 동창회가 뭐 하는 데인지, 너희들이
3차를 가든지 말든지 별로 상관이 없잖아. 관심이 없잖아. 좀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로지 그 동창회를 위해서 폭로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 공공이라고 하면 다양한 사이즈의 공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국가적인 이슈면 국가 전체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는 사안일 때는 그 국가가 그 공공이 되는 것이고, 소규모 사적 커뮤니티, 개인적인 모임들, 소위 말하는 그 친목 도모를 위한 모임들도 퍼스널한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공공이라고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12만 원 정도 뭐 소액을 썼다는 것을, 그것도 적절한 절차 없이 썼다는 것을 인터넷에 뿌린다. 이런 것은 이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명예를 과도하게 훼손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명예훼손이라는 건 동일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절차, 어떠한 방법, 또 어떠한 규모와 수단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전파되는 범위, 그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냐, 어디까지 전파될 것이냐에 관한 문제이죠. 요즘은 SNS, 뭐 서치 엔진, 검색 엔진, 뭐 등등등등 때문에 굉장히 전파되는 범위가 굉장히 크죠.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 같은 데 올린다든지 트위터 같은 데 올리면 그게 리트윗되고 또 좋아요를 통해서 제3자에게 전파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네이버 다음에 가서 저를 검색해 보면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소위 어떤 그 모바일 메신저 MIM이라고 하죠. MIM의 어떤 특정 회사 이름은 여기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대해서 어떤 영장 집행, 국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이 회사가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회적 논란에 빠져 있을 때 제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페이스북에 한마디 썼더니 엄청나게 빨리 퍼져가지고 제가 포털의 그 검색창에 인기 등록으로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더불어 약간 유명해졌는데 이런 식의 전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동네 우물가에 모여가지고 또는 사랑방이나 커피숍에 모여서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흩어져가지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서 아름아름 퍼져나가던 시절하고는 확연히 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 내지 사이버에서 전파가 쉽고 빨리 멀리 되는 인터넷 또는 사이버 공간이죠. 이런 것들을 전통적인 우리 현실 생활, 오프라인이라고 할 때 오프라인 생활 관계에서 현상과 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고요. 그것을 이제 인터넷 명예훼손 또는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일단 불러온 계기가 됐습니다. 당연히 오늘은 사이버 기술과 법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과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배경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걸쳐서 구체적인 규제와 판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